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주변 국가에 대한 보도들도 굉장히 비관적인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국인데요. 작년 중국 매우 안 좋았고요. 리오프닝 기대감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30년은 이제 그 바톤을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져간다 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에 안 좋은 게 우리랑 어떤 관계가 있지? 라는 질문이 첫 번째 드실 것 같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떤 변화의 길을 걷게 될까? 네. 이 두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좀 명확하게 진단해야 되는데 중국 경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면 뭐 한국이나 걱정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가끔 하세요.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네. 한국 경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한국 경제가 그토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네. 대략 20%가량이 중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좀 대중국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나라 수출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 원자재 공급망으로서의 역할, 정말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도가 강하게 긴밀하게 타이트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 경제 전망서에다가는 네. 중국 경제를 꼬꾸라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때 14%대에서 예. 그리고 10%대, 8%, 6%대에서 이제 23년 5%대, 그리고 24년은 4%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그리고 2028년까지 IMF가 중국 경제를 들여다봤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3%대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피크 차이나 맞아요. 근데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주세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대고 네. 우리나라 2%대인데 그 뭐가 문제냐? 아직도 고성장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앞서 한국 경제를 논할 때도 말씀드렸죠. 성장률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얼마나 그 경제에 악순환을 주는지를, 네, 네. 그리고 그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목격하고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할까요? 안 합니다. 공장을 안 놓습니다. 네. 공장을 오히려 철수해요.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 있는 기업들조차 중국을 떠납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요. 미중 패권 전쟁의 결과물, 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 기업도 중국을 떠나는 이런 현상을 차이나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게 이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표현을 네. 그 전망을 언제 했냐면 2019년에 2020년 전망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20가지 트렌드 중에. 그만큼 차이나 엑소더스 현상이 지배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나는 과정인 거예요. 예. 굉장히 재밌게도, 이 재밌는 건지 모르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직도. 네. 그러나 그 역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지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대신 그것을 대체하는 국가들이 있죠. 그걸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고 합니다. 알타시아. 알타시아. 이 알타시아 국가에는 뭐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 이들 국가는 고성장세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23년보다 24년 성장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기울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공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전하는 아까 건가요? 재테크는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네. 있을까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공장을 어디에 둘 거냐의 문제인 음. 거지.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을 줄이고 이런 알타시아 국가들에 대한 비중을 늘려나가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문제가 뭘까요?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줄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성장률이 높게 유지되지 않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뭐냐면 높은 성장률을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장을 지어요. 근데 그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가동률이 줄어요. 공장 자체를 폐쇄합니다. 그 공장 운영을 위해 필요했던 인력들을 퇴직시킵니다. 그게 경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경제 성장률 둔화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경제를 스냅샷으로 보지 마라. 그 시점과 시점을 비교하지 마라. 4와 2로 보면 당연히 중국 경제 좋죠. 그게 아니라 어디서 어디로 가는가, 패스라고 하죠. 경로를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지금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신규 고정자산 투자라고 하는데 그 투자가 줄어요. 설비 투자가 줄어요. 설비 투자가 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나와요. 고용이 안 되는. 네.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안 나오니까 23년에 5, 6, 7월 달에 걸쳐서 역사상 최고치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그 다음 달 그 청년 실업률을 경신하고 20%를 초과합니다. 그리고 또 경신하다가 8월 15일 날 청년 실업률을 발표해야 되는데 발표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중국 경제의 현상을 하나의 지표로 설명드린다면 바로 디플레이션 우려예요.
물가가 안 오르는 건가요? 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예,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예요. 최근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 마이너스대를 계속 기록합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세계적으로 고물가가 걱정인데 그쵸. 중국만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자, 물가가 왜 떨어질까요? 수요가 없어서? 그러니까 살 수... 이런 머그컵 가게 사장님이 네. 머그컵 가격을 낮춰 잡는 거잖아요. 네. 낮춰서라도 팔잖아요. 왜 낮출까요? 살 사람이 없어서. 그게 중국 경제의 모습이에요. 중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 양상 속에 중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두운 거고, 네. 특히 한 가지 네. 더 말씀드린다면 중국 경제야말로 이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할게요. 부동산 관련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요. 중국 같은 나라가. 왜냐하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고 한다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어요. 건축은 건물 짓는 거고 토목은 인프라예요. 건축 중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주거용 부동산이 네. 있어요. 그럼 주거용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고, 네. 상업용 부동산에는 예를 들어서 오피스라든가 상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서 중국 경제가 호락호락하게 지금 나아질 기미가 없고, 무디스도 중국에 대한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 경제가 좀 기울고 있고 꼬꾸라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헝다그룹이 이번 주에 홍콩 법원에서 네. 헝다그룹 청산 명령 내렸잖아요. 네. 물론 중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도 문제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오히려 터져서 네. 구조조정을 겪고 개선될 조짐도 있는 건가요? 자, 이게 결국 이제 아직 시나리오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네. 지금 명령은 내렸지만 그게 어떻게 결과적으로 움직일지는 예단할 예단하기가 수 어렵지만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부동산 PF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궁금해요.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23년 3분기까지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인데 예. 그중에 태형건설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약 4조예요. 그러니까 태형건설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 특히 헝다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그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실 문제가 여전해요. 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게 또 중국 GDP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부채죠. 빚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네. 이번에 월드뱅크가 진단하기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있어요. 아태 지역. 네. EAP라고 합니다. 아태 네. 지역이 있고 중국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중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에 네. 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비교했는데 10년 동안 2013에서 2023년 동안 네. 각각을 비교했는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태 지역의 경우 부채 규모가 크게 늘지 않았어요. 중국의 경우 드라마틱하게 늘어나는데 네. 그 전체 총 부채에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있겠죠. 3대 경제 주체의 부채가 다 늘어요. 특히 이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네. 그림자 금융 성격의 네. 부채 문제가 있는데 네. 지방 정부 부채가 심각합니다. 부채를 이미 짊어지고 경기를 이렇게 성장시켜 왔는데 이제는 추가적인 부채를 짊어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경기를 더 부양시킬 여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영끌해가지고 백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미 영끌을 했기 때문에 또 백을 살 수 있어요? 더 멋있어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이미 부채를 가동할 만큼 최대한 끌어서 경기를 이렇게 지탱시켜 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고질적인 디플레이션이나 경기 부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시킬 여력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금리를 내리기도 참 어려운 그런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잃어버린 30년의 바톤을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일본이 준 것 같다. 네. 일본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었잖아요. 네. 팬데믹 때 남들 다 금리 인하 할 때에도 오히려 계속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었던 게 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봤습니다. 일본은 30년을 이제 회복하는 추세에서 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헤드라인을 정말 많이 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회복해요.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돼요. 여기에서 그러면 추월할 기회는 놓친 건가요? 일본이 제가 이 반일 감정이나 네. 혹은 이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감정, 그런 감정마저도 쏙 빼고 인디펜던트 뷰로 담백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본은 2023년에 반짝 성장한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에서 회복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역시 실물 경제를 상상해야 되는데 주식시장을 상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니케이 지수가 그렇죠. 고공행진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역대 최고치를 34년 내 경신하고 최고치.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 경제가 진짜 살아났다. 좋아졌구나. 뭐 그리고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도. 자, 네. 근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계속 뭐가 걱정이었을까요? 마이너스 물가가 걱정이었어요. 물가가 안 오르는 물가가 것. 안 올라서 네. 떨어져서 걱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물가 떨어지는 그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자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얻어 걸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2%에서 6%로 4%포인트만큼의 상승 압력을 받았어요. 글로벌 인플레 압력이. 미국도 2%에서 9%로 한 7%포인트의 상승 압력을 받은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0% 혹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라고 해볼게요. 그럼 거기서 약 4%포인트만큼의 상승 압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점이 4%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 압력으로. 이것저것 다 오른 거죠. 일본도 그럼 인플레의 국면에 늦게 왔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였다가 인플레 압력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 물가가 감사한 물가였던 거죠. 마이너스 물가였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물가 상승률입니다. 2% 초반. 기준점이 마이너스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얻어 걸린 표현인 거예요. 일본이 자력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가 정상화된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 인플레 압력을 받으면서 물가 상승이 야기된 거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물가에 왔으니 일본 같은 나라는 그 물가가 올라간다고 일시적으로는 4%대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물가 올라간다고 물가 끌어내리려고 노력할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계속 7년 동안 마이너스 정책 금리를 계속 유지한 겁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정책 금리, 마이너스 0.1%의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 가동한 겁니다. 제로금리.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은 엔저가 온 거고 더 엔저가 온 거죠. 극 엔저, 네. 초 엔저가 온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나름 인상했잖아요. 미국이 이만큼 인상할 때 우리나라는 나름 인상했고 일본은 제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 속에 원화 가치가 약세지만 일본은 더 약세였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완화의 시대 때 경험한 주식시장 2020년, 21년 동학개미 운동 그런 불러일으켰던 움직임이 일어났던 강세 거예요. 움직임. 일본 가니까 진짜 여행도 한국인들 정말 많고 엔화 싸니까 다들 소비하면서 정말 일본 물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게다가 일본의 요즘 2030 세대들은 잃어버린 30년을 이제 아버지 세대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안 사.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근데 조금씩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들리던데 그렇게 되면 진짜 우리가 역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인지도 궁금해서 역전할 기회. 작년 한 해에 그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경제가 그래도 2023년은 작년은 반짝 성장한 게 맞아요. 네. 1.9%로. 그리고 2024년은 다시 성장률이 쪼그라듭니다. 1% 초반으로. 우리는 오히려 최근에 IMF에서 올렸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예. 일본은 더 2.3%로. 예,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는 대략 2% 정도, 일본 경제는 대략 1% 정도. 그러니까 다시 우리는 속도를 붙인 거고 일본은 더 뒤로 묻혀지는 느낌.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23년에 반짝 얻어 걸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게 금리를 정상화하자거든요. 왜냐면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또다시 팬데믹 경제 위기나 이런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없어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총은 있지만 총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일본은 기준금리 인하를 못했어요. 그쵸. 정책금리를 인하 못했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금리를 조금 올려놓자, 플러스로 올려놓자 라는 마음인데 올렸다가 물가가 또 곤두박질치고 경기가 또 꼬꾸라질까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또 더군다나. 그러니까 일본 경제도 뭐 상당히 이제 다시 24년 힘들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독립적인 뷰로 제시를 해주셨지만 기분이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자세한 이야기는 스태그플레이션 2024 경제전망서 보시면서 자세하게 어떤 근거들과 논거들이 있는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월부 구독자분들이 시류를 잘 잡고 또 잘 보내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임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3개월 전에 나왔을 때도 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4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1명에 의해서 길을 안내받고 있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시각장애인이셨죠.
그 그림이 이제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내가 스스로 눈을 떠야 된다. 내가 스스로 경제가 어떤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나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누군가에 의해서 그냥 이끌려가 다니지 마시고 계속 이끌려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면서 당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눈을 뜨고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경기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고 어떤 시대로 건너가는지 그것을 스스로 눈을 뜨고 들여다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월부 채널 구독 많이 하시면서 정말 경기 판단 그리고 국제 정세의 흐름 혹은 어떤 국면에서 어떤 국면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내가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네.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올려드립니다. 너무 멋지네요. 헬렌 켈러한테 개안의 기회를 주시는 선생님 같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께서도 개안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는 그런 계속해서 경제 전망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